우리가 입시물에서 이제 상당한 양의 공부가 좀 돼서 수능 문제 단위로 모의고사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2013년 3월 거 한번 풀어보시라 했습니다. 물론 다 풀지는 못했을 거라 봅니다만은 푼 것들 중에서 질문할 것도 먼저 받고 이후에 4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거에 질문상 몇 번 문제 있을까요?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문제 보시면 도체, 반도체 그리고 전원체의 에너지 구조를 순서 진행하였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물질의 전위적 특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정규 교재로 나가다 보면은 또 서핑대책에서 물질의 전기적 특성 그리고 장기적 특성에 대해서 소개가 될 겁니다. 일단 원자 하나만 한번 생각해 볼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화학에서도 수소 원자 산스펙트럼을 통해서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 에너지 레벨에 대해서 배워봤을 것이겠습니다. 원자 한 개가 있다면 원자 핵이 있고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보았을 것이겠습니다. 많이 봤던 거잖아요. 그지?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합니다. 이건 뭐라 부르지? 에너지가 불연속하다. 이건 뭐라 부르지? 에너지가 쿼텀화이 되어 있다,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수소원자 산스펙트럼 이후에 역시 화학에서 배워봤지 않습니까? 오비탈 배우면서 배워봤을 텐데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채운 데 있어서 네 가지 양자수가 서로 다 달라야 됩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였죠? 네 가지 양자수가 다 달라야 된다. 바로 왜? 베타 원리죠. 그래서 한 오비탈 박스당 최대 전자가 2개까지만 채워지더라.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원자 한 개가 아니라 원자 2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네요. 원자 2개가 들어왔다면 원자 한 개씩은 서로 에너지 준위가 서로 똑같았습니다. 같은 종류 원자라면 말입니다. 원자 한 개, 즉 다시 말하면 수소 원자 한 개만 놔둔다면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딱딱딱 불연속한 이 에너지 레벨이 서로 같은데요. 수소 원자가 2개 들어와서 즉 흔히 말하는 H2 수소 분자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네요. 여러분들이 이때가 배웠던 것은 오비탈 배웠던 건 원자 오비탈인 겁니다. 원자 오비탈. 그 다음에 이제 분자가 되면 뭐 해야 될까? 분자 오비탈이라고 그러겠죠. 분자 오비탈. 물론 엄밀히 말해서 훨씬 더 세밀한 분자 오비탈은 대학교 일반 화학 정도 수준. 그래봐야 뭐 여러분들이 빠르면 과거 입학하면 내년 2학기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정도의 분자 오비탈 또는 양자역학 하면서 살짝 맛보게 될 겁니다. 즐겁죠? 기대되죠? 괜찮겠습니까? 네. 파울리 베타 원리가 뭐였습니까? 어쨌든 전자들 간의 에너지가 미묘하게 달라져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미묘하게가 스핀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원자 2개가 있어서 분자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원자 혼자 있었을 때 이 에너지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딱 끊어졌는데 둘이 모이니까 한 놈은 에너지가 살짝 내려가고 한 놈은 에너지가 살짝 올라가더라고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전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 그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분자를 만들더라는 겁니다. 에너지가 낮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본딩 오비탈과 안티본딩 오비탈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식이 되겠다고요. 역시 이 위쪽도 아래 하나 짝짝 내리고 하나는 살짝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 원자가 엄청 많이 있어요 하겠습니다. 원자가 엄청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흔히 고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네요. 고체가 되면 이 에너지 준위가 서로 미묘하게 갈라진 이것들이 완벽하게 연속하지는 않지만 거의 띠를 이루는 이런 형식이 되겠다는 거죠. 이 위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밴드, 에너지 띠를 이루는 게 고체의 에너지 준위입니다 하는 거예요. 고체의 에너지 준위는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참고로 이거는 이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이것저것 좀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 풀이 와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것들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4월, 6월 이렇게 다음 회차에서는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기억한 대로 공부한 대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전자가 어떻게 있습니까? 하는데요. 이 에너지 밴드에는 전자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에너지 밴드에도 전자가 있을 수 있고요. 이 에너지 밴드에도 전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이는 전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는? 없어요. 여기는 흔히 금지된 영역이라 해서 전자 존재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말했지만 뭐라고? 금지된 영역이에요. 즉 원자 한 개에서 전자가 아무 에너지를 가지지 못했잖아요. 고체에도 아무 에너지를 가지진 못하더라 하겠다고요. 그래서 전자가 엄청 많이 있는 고체 상태에서 전자가 있어요, 전자가 있어요. 여기에 전자가 있을 수 있기는 한데 아직은 전자가 없는. 그래서 여기를 전도띠라는 이름을 씁니다. 전도띠는 전자의 존재 가능성은 있는 에너지이나 아직은 전자가 없는, 비어있는 요 띠를 전도띠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전자가 있거든요. 전자가 있잖아요. 여기를 원자가 전자띠라는 이름을 씁니다. 원자가 전자띠 또는 원자가 띠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가 전자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쭉 다 불러서 원자가 전자띠. 지금 당장 안정한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있는 최고 에너지 레벨 주위를 원자가 전자띠, 원자가 띠, 가 전자띠 이런 이름을 쓰게 됩니다. 전자가 있을 수는 있으나 아직은 전자가 없는 것을 전도띠라고 부르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금지된 영역이긴 하겠는데요. 원자가 띠 바로 위에 금지된 영역들을 여기 띠, 틈, 간격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참고로 물리 모든 모의고사 그랬지만 20문제 전부 다 키로 문제는 아니에요. 먹으라 하는 문제 있거든요. 이런 형식 문제가 역시 먹으라 하는 문제예요. 이 내용만 알고 있다면 다음 부분은 매우 간단하게 점수 먹을 수 있는 내용이죠. 기본 공식이 있어서 이런 그런 것들도 아니고요. 자, 우리가 물질의 전기적 특성 하면 물질의 전기적 특성으로 물질을 구분하면 도체와 부도체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도체는 다른 이름은 절연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물질의 전기 특성, 도체, 전기 말 그대로 잘 통한 놈들이에요. 대부분 금속 물질들이 이런 도체가 되어 있고요. 부도체, 대부분 전기를 통하지 못한 놈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금속 물질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도체는 어떻게 되어서 전기를 잘 통하겠습니까? 하네요. 건전지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가 흘러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흘러갔다 했습니다. 이 전류 방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갑니다 하는 것은 벌써 2000년도 더 전에 그리스 시절에 마찰전기, 정전기 이런 거 할 때 벌써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가 흘러요라고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 이후에 플레밍 원성 법칙이라든지 또는 앙페르 법칙이라든지 전류 방향에서 자기장 방향 잡는다든지 또는 전류와 자기장 방향을 통해서 힘을 방향 잡는다든지 여러 물리 법칙, 전기 법칙에서 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흘러요 하는 것들은 예전부터 정리해놨습니다. 그러다가 1800년대 후반에 톰슨이 전자에 대한 발견이 일었으면서 실제로 흘러간 건 전자인데 그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출발해서 일렉트론은 마이너스 극에서 출발해서 플러스 극으로 흐르내야 하는 것들을 발견해놨습니다. 2000년 동안 역사, 2000년 동안의 여러 가지 물리 법칙을 다 버리고 새로 다시 교정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앙펠러가 붙여하면서 전류 잡고 자기 잡고 했던 것을 이제 전자방향 잡고 자기 잡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보니까 전류방향 따로 전자방향 따로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기가 통했어요라는 것은 건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출발하는 전자가 한 바퀴 돌고 플러스 극으로 돌아오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걸 내가 자동차를 타고 동네 한 바퀴 하는 걸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단독주택 살고 있습니다. 앞마당 문을 열고 자동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도로가 한적하네요. 도로가 텅텅 비어 있어도 상관없겠고 뭐 일부 자동차가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운전해갖고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하고 뒷마당으로 내 차를 주차 파킹해놨습니다. 앞마당에서 나온 전자가 뒷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이너스 극에서 출발한 전자가 플러스 극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전기가 통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도체는 원자가 띠 여기가 일부 비어 있어요. 들어갈 전자가 있어요. 또는 원자가 띠하고 전도띠가 서로 붙었어요. 그래서 원자가 띠하고 전도띠가 서로 붙어 있다든지 원자가 띠가 약간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전자가 쉽게 통할 수 있겠는데 하는 게 도체입니다. 그럼 부도체 전해체 어떻습니까 하네요. 앞마당으로 내가 자동차를 몰고 나갔네. 아, 도로가 자동차로 꽉 차 있어요. 어떻게 비비고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럼 내가 전기를 통하지 못하겠죠. 즉 원자가 전자띠가 꽉 찼어. 부도체는 원자가 띠 또는 원자가 전자띠 여기가 전자가 꽉 찼어요. 틈이 없어요. 내가 삐어들 틈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 빈도로가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그 빈도가 2층에 고가도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2층에 고가도로 가려면 경사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경사로가 존재합니까 하면 존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 경사로가 존재한다는 것은 여기에 전자들이 있을 수 있는 에너지 레벨이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한 방에 올라가야 돼요. 중간에 경사로가 없어요. 2층에 고가도로를 만들어놨는데 그 2층으로 올라갈 방법이 없네요 하는 게 그게 부도체예요. 점도 띠는 뭐하다? 비어 있어요. 근데 이 띠틈 간격이 너무 큰 거야. 고가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너무 커요. 이거 내가 힘으로 어떻게 자동차를 들어 올릴 수도 없고 에이씨 이렇게 된 게 부도체인 상황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아주 재미난 놈이 있네요. 부도체 할 때 이 부자는 뭐야? 아니 부자잖아요. 불가능하다 할 때. 근데 이런 놈이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놈이 있네요. 세마이 컨덕터라고 불러주는 반도체라고 합니다. 이 반도체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원자가 띠가 꽉 차 있어. 2층 고가도로 올라가야 빈 고가도를 통해서 한 바퀴 돌아오는데 이 2층의 빈 고가도로는 상대적으로 띠틈 간격이 작아요. 그래서 빛 에너지를 주면 전기 에너지를 주면 화학 에너지를 주면 2층으로 올라갈 만한 에너지 띠틈 간격이 작아서 쉽게 올라갈 만 하겠다는 거죠. 자전거 여러분들 타보시면 알겠지만 도로하고 인도 사이에 경계석이 있잖아요. 그거 쭉 하면 인도로 올라가잖아요. 이해했어요? 그런 정도 띠틈 간격이 비어있는 2층 고가도로가 그렇게 높지 못해요. 한 50cm쯤 되겠네. 자동차 어떻게 잘 들면 자전거 어떻게 잘 들면 오토바이 어떻게 잘 들면 2층의 고가도로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에너지 레벨로 보면은 부도체는 이 띠틈 간격이 굉장히 커요. 보통 한 4에서 10 일렉트론볼트 에너지 간격이고요. 반도체는 한 0.5에서 한 1 일렉트론볼트 정도 에너지 간격이에요. 조금만 줘도 괜찮겠다는 거죠. 부도체는 내 오토바이 들어올리면 한 10m쯤 올려야 돼요. 야 이씨 힘들죠. 근데 한 1m, 50cm 이 정도쯤이면 어떻게 좀 잘 해보면 올려볼만 하겠다는 게 이게 반도체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띠틈 간격이 아예 없거나 원자과 전자띠가 비어 있어요 하면 도체. 띠틈 간격이
꽤 작아요 하면 반도체 너무 크잖아. 부도체.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흔히 순수 반도체 이거는 원자 번호 14번 규소 또는 그 밑에 있는 게르마늄, 저메늄과 같은 놈들인데요. 14번 규소 몇 종 원소입니까? 14종이잖아. 그래서 원자가 전자가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반도체 규소는요. 이 규소가 다른 4개의 규소랑 이렇게 그물 구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 순수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순수 반도체는 참고로 전기를 통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여기다가 약간의 불순물을 도핑하겠습니다. 15족을 도핑하는 방법과 13족을 도핑하는 방법이 있네요. 15족 원자가 전자가 몇 개? 5개잖아요. 대표적인 놈이 누구 있습니까? 질소라든지 인이라든지 비소, 안티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3족 원소, 붕소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15족 원소를 도핑하면 규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15족 원소로 도핑했대요. 인 같은 것들을 넣었대요. 이는 원자가 전자가 5개인데요. 4개의 공유를 한 뒤에 하나 남는 전자가 있어요. 이 전자가 주된 전하 운반자라 하면서 이거를 자유전자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이 자유전자가 쉽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 반도체 이거에 비해서 불순물이 포함된 이 과정을 도핑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불순물이 포함된 이 반도체는 꽤 전기를 잘 통합니다. 특히 반도체의 주요 목적은 무조건 전기를 잘 통해라가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전기를 통하고 필요 없을 때 전기를 통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선택적인 전도도를 가져달라는 게 반도체의 목적입니다. 도체는 항상 전기 통하고 부도체는 항상 전기 못 통하는데 반도체는 필요에 따라서, 즉 전압을 어느 방향으로 걸어주느냐에 따라서 전류가 통하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통하지 못하는지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된 전압 운반자가 자유전자가 되는 이것들을 우리는 N형 반도체라는 이름을 씁니다. 네거티브라는 건데요. 전자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13종 원소가 도핑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네요. 알루미늄 같은 것들 넣어봤습니다. 알루미늄 13종 원소입니다. 얘는 공유 3개는 했는데 다른 거랑 공유할 이 전자가 자기한테는 없어요. 비어있어요. 이걸 양공 또는 정공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공자는 비어있다 할 때 공자입니다. 즉 양공이라는 특정한 입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전자가 없는, 그래서 주된 전화 운반자가 정공, 양공이 되는 요거는 P형 반도체, 파지티브, 즉 양공이라는 게 특정한 입자는 아닙니다만은 전자가 마이너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는 입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13종 원소 되겠고, 이런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자전거를 타봤을 때 도로하고 인도 사이에 이렇게 경계석이 있잖아요. 이 경계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그래 경계석이 뭐 한 10m씩 돼버려서 뭐 경계석에 이게 옹벽이지 못 올라가겠어요 하는 게 부도체예요. 다음에 경계선의 높이가 한 50cm 정도로 적당히 한번 해보면 자전거 정도 50cm면 한번 툭 올라갈 만 하잖아요. 그때 두 가지 방법을 쓰면 훨씬 더 쉽게 이 경계선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위쪽을 깎아버려서 분명히 높이는 50인데 중간 단계 하나 있게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나무라든지 또는 쇠파이브 정도를 밑에 대면 이거 갖고 퉁 튕겨 올라갈 만할 것 같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전도띠의 에너지를 살짝 내리거나 원자극띠의 에너지를 살짝 올리는 그런 방법으로 P형반도체와 N형반도체가 그렇게 띠팅광의 에너지를 조금 더 줄여서 더 쉽게 올라갈 수 있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빛을 이용하겠답니다. 빛 받아서 전기 통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전도띠로 올라갈 만 하겠다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화학 에너지를 받아서 올라갈 수도 있겠다고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각종 센서들에 많이 사용되는 게 이런 반도체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별을 베이스로 해서 8번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번 문제 같이 봐주십시오. 어느 사람이 이쪽으로 가서 붙어서 봐. 그림 가나다는 도체, 반도체, 그리고 전원체. 예, 전원체는 부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너지 구조를 나타냈는데 요 해봤어요. 가는 전도띠와 원자가 띠가 서로 붙었습니다. 이제 가는 도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반면 나와 다는 띠틈간격이 보이는데 띠틈간격이 나는 너무 크고요. 반면 다는 꽤 작은 걸 볼 수 있겠죠. 나가 부도체, 전원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고 다는 상대적으로 반도체, 에너지 간격이 상대적으로 작잖아. 조금 뭐 에너지만 주면 전도띠로 올라갈 만 하겠는데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나면 가는 나보다 전기 전도성이 좋다. 예, 가는 도체잖아요. 전기에 매우 잘 통행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금속들, 금, 은, 구리, 뭐 알루미늄, 철 이런 것들이 다 도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전원체입니다. 다에 비해 원자과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하는 게 어렵다. 예, 띠팅광이 매우 크다 보니까 전도띠로 올라가기 어렵다. 전기차 통하기 어렵다. 전기장이 크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해되겠습니까? 디귿 규소 실리콘은 다에 속할 수 있다. 다 반도체. 예, 순수 반도체로서 규소 또는 그 밑에 저메늄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셨나요? 네. 추가적으로 그렇게 해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까지 한 번 더 소개를 해봤는데요. 자, 여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오버합시다. 우리 X축 온도에 따른 Y축 저항을 한번 다 적을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항은 비장 로의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 이 얘기도 많이 봐주셨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비장 로가 매우 작잖아 하면 도체가 되겠죠. 비장 로가 매우 작아요 하겠습니다. 그럼 부도체가 어떨까요? 비장 로가 매우 큰 걸 얘기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온도에 따른 비장 로의 비율을 한번 따져볼까 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일반적인 도체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비장로 값이 커지는 걸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금속 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전자가 일단 지나가야 되는데 원자들의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해지죠. 온도가 올라가면서 전자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성질이 좀 더 커지거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반도체는 또는 부도체는 어떻습니까? 하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물론 뭐 반도체는 이런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부도체 또는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이 둘을 비빌 수는 없죠. 왜 그럴까요? 반도체 또는 부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저항값이 작아지고 그 전기를 좀 더 잘 통합니다. 반대로 한다면 너무 온도가 낮아버리면 반도체의 전기저항값이 너무 커져서 제대로 전자기기가 동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이라든지 핸드폰 이런 것들 각종 전자기기 보시면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온도가 있는데요. 뭐 영하 40도에서 뭐 영상 뭐 60도까지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보다 더 온도가 낮아지면 전기저항값이 커져서 제대로 전자기기가 동작되지 못하는 상황 보게 됩니다. 현상을 봤으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요?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낮으면 원자가 D랑 전주 D랑 사이가 멀어서 그거는 물질의 고유 특성이니까 이거는 입분 관계가 안 바뀝니다.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전자의 에너지가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쉽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온도가 좀 높아지면 전자들이 좀 더 에너지가 좀 더 높은 상태, 즉 원자가 띠 내에서도 에너지가 높아져 있는 상태들에 있는 전자들이 많겠고 올라갈 만한 확률이 높겠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되겠나요? 오바. 이건 뭐지? 비상공간 아예 0이 됩니다. 이건 뭐지? 그렇죠. 이건 초전도체죠. 참고로 초전도체는 아무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특정 온도, 이걸 우리는 임계온도라는 힘을 쓰는데요. 임계온도 이하의 온도에서 전기저항이 제로가 됩니다. 근데 이 전기저항이 제로가 되는 이 초전도체가 재미있는 특징은 우리가 물질의 전기적 특성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보였었잖아요. 물질의 전기적 특성에 의해서 물질의 자기적 특징에 의해서 나눌 때는 물질을 강자성체, 상자성체 그리고 반자성체로 나눕니다. 이 반자성체의 대표적인 놈이 임계온도 이하의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초전도체가 반자성입니다. 자석과 반발해서 자석 위에 뜨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마이스 효과라고 해서 한 번 더 나올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한 거 정해 주십시오. 자, 8번 얘기가 끝났으면 또 다음번 얘기를 만들죠.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6번 문제요. 2013년 6월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 좌표경에서 우주선 AB가 각각 0.6, 0.8cm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는데요. A와 B의 고유 길이는 L0로 서로 같았어요. 0의 입장에서 관측소 AB의 길이를 LA, AB라고 할 때 비교해 보셔야겠습니다. 1905년에 특수 상대성 이론이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발표되었습니다. 상대성 이론이라도 벌써 100년도 더 된 겁니다. 1905년에 특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됐습니다. 얘기는 등속 운동할 때 얘기고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가속 운동을 할 때인데요. 1919년에 발표됐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꽤 중요한 연도들이죠. 일반 상대성 이론도 벌써 발표된 지가 100년 넘었네요. 물론 지금에 와서도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 및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등속인데요. 속력이 굉장히 빨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을 구성하는 가정 또는 공리가 있겠습니다. 실상 가정이라 했지만은 맞는 말이에요.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 두 가지는 상대성 원리와 그리고 광속 불변의 원리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상대성 원리는 갈릴레이가 발표한 겁니다. 보시던 옛날에 서로의 작품에서 보는 게 서로 지할 말이 다 맞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뭐 복잡한 말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등속일대라는 말을 전제했는데요.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보셨겠고 또는 뭐 KTX 기차를 타보셨겠고 뭐 아니면 하다못해 버스라도 타보셨을 겁니다. 속력을 우리가 느낍니까 하면 우리는 속력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속도의 변화, 가속을 느끼는 거예요. 비행기 탈 때, 이륙 할 때 속력이 빨라지면서 뒤로 와 쏠리는 이런 듯한 느낌을 받았을 뿐 실제로 비행기가 시속 300, 400의 속력을 날아갈 때는 그 속도를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특히 외부 풍경을 보지 못한다면 더더욱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야구 시속 500km 던질 수 있다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시속 400km 날아가는 비행기 속에서 내가 시속 100km의 야구공을 던지면 남들이 보면 오 이게 시속 500으로 찍힙니다. 화나셨나요? 안 그래요? 야구 선수 그 투수만 속력 제일 빨리 던지는 거 해봐야 뭐 시속 170 정도 이 정도 되는데 비행기 타고 가면서 던지면 그보다 당연히 훨씬 더 빠른 속력으로 스피드건에 찍히게 됩니다. 뭐 우스갯소리겠지만 그죠? 우리는 이 등속 운동을 하는지 정지하는지 몰라요. 비행기 웅웅 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비행기가 정지했는지 등속인지 몰라요. 비행기 속에서 내가 이렇게 던지면 비행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하는 거예요. 무빙워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무빙워크 이렇게 있는데 내가 가는 거예요. 무빙워크 타고 내가 굳이 안 움직여도 알아서 이렇게 갑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이걸 이렇게 던졌다 올리네요.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냥 면직 추상으로 올렸다가 내려오는 걸로 보이는데요. 여러분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무성 운동을 하게 될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갈릴레이가 조용하게 배가 이렇게 타고 있는 데서 부피를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 자기가 볼 때는 잘 나타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바깥에 있는 육지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면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처럼 보게 되겠다는 거예요. 결국엔 누가 옳은 말을 했는가 하는 건데요. 탈 것을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나는 그냥 비행기 추상으로 올렸잖아. 올라갔다가 수직 올라갔다 내려왔어. 맞는 말이고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뭔 소리야? 공무선 운동했잖아. 수평만 던진 물체의 운동처럼 보이는데 옳다는 거예요. 둘 다 옳다는 거예요. 하나의 행동에 대해서 관측 대상에 대해서 탈 것을 타고 있는 사람이 본 거나 탈 것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 본 거나 서로 같은 얘기를 하는 거. 서로 옳다는 게 상대성 원리입니다. 아까 야구공을 내가 던진다 했는데요. 비행기에서 야구공을 던지면 비행기 속력 플러스 야구공 속력까지 합해서 보인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빛을 쪼개주면 어떨까요? 빛의 속력을 측정해보면 어떨까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의 공전 속력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태양줄이 도는 공전 속력이 초당 초속 30km입니다. 초속 30km. 지구의 태양줄이 도는 공전의 속력 말입니다. 뭐 간단히 계산하시면 됩니다. 2파이 반지름 1억 5천만 킬로미터 분의 한 바퀴 도는 데 있어. 그렇게 하면 이제 365일 걸리는 걸로 계산해 보면 약 30km 속력이 나옵니다. 지구 자전 속력은 얼마 됩니까? 적도 기준으로 약 400m/s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빛의 속력을 한번 측정해 보려고 하는 거죠. 지구 공전 속력의 같은 방향으로 빛을 쏠 때와
지구 공전 속력의 반대 방향 빛을 쬐을 때, 지구 공전 속력의 수직한 방향 빛을 쬐을 때 빛의 속력을 한번 측정해 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제껏 생각했던 야구를 던지는 그런 행동이었다면 공전 속력 방향으로 빛을 쬐으면 빛의 속력이 더 빠르게 측정되어야 할 것이 있고 지구 공전 속력에 대해서 반대 방향 빛을 쬐으면 속력이 좀 느리게 측정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물론 지구 공전 속력에 수직하게 하면 뭐 원래 빛의 속력대로 측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야 아무리 실험을 정교하게 하더라도 야구 같은 결과가 나오진 않더란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빛을 쏘여도 빛의 속력은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 1초에 30만 km/s 가는 이 빛의 속력은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현상이에요. 가정이라고 했지만 현상이에요. 물론 이 가정을 광속 불변의 이거는 아인슈타인 혼자 생각한 건 아니에요. 이미 그보다 앞서서 여러 실험들이 광속을 이제 영어 이중술 실험을 소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지? 빛의 간섭에 대해서. 그래서 빛이 파동이다라고 일단락되어지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동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면 매질에 따라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이라고 했는데요. 태양 지구 사이에 도대체 어떤 매질이 있어서 이 빛을 전달할까에 대해서 빛을 전달하는 특수한 매질이 있을 거야. 에테르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에테르의 흐르는 방향에 대해서 빛의 속력이 서로 달라짐을 보이려고 그래서 에테르 존재를 확인시켜 주려고 했던 실험을 통했는데 오히려 에테르 존재가 부정되는 빛의 속력은 지구 공조의 방향에 대해서 같은 방향, 수직 방향 또는 반대 방향을 준다 하더라도 속력이 똑같다라는 결과를 얻어내줬고요. 그게 마이클슨의 실험입니다. 그 결과를 보고 아인슈타인은 광속이 불변하고 그리고 상대성 원리, 갈릴리가 벌써 옛날에 얘기했던 것들 이거를 바탕으로 굉장히 빠르게 달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는 시간, 팽창, 하나는 길이, 수축, 마지막으로 질량, 증가. 요 세 가지 현상이 속력이 굉장히 빨라지면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야 라고 발표하게 된 거죠. 잠깐 정리 좀 해보고 싶었어요. 자, 여기서 빛을 쪼였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1초 걸렸다 할게요. 1초. 이랬습니까? 빛을 쪼여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나도 정지했고 여러분도 정지했어요. 빛을 쪼여주면 이렇게 올라갈 때 1초 걸렸어요 라고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내가 이쪽 방향으로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날아갈게요. 근데 나 이 빠른 속력을 내가 느껴 못 느껴? 난 못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위로 돌을 던져서 그대로 내려오는 것처럼 내가 볼 땐 그대로 빛이 내 눈앞에 올라가는 걸로 보여요. 정상태에서 올라가는 거나 움직인데 이 움직임 내가 모르니까 그대로 나는 내 눈앞에 그대로 올라왔다라고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1초 걸렸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걸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하면 이 빛이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선방향으로 올라갑니다. 빛의 속력이 똑같은데 빛이 가는 길이가 길어져요. 이걸 볼 때는 2초 걸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오를까요? 내가 야 빛이 나는 1초 수직하게 올라서 1초 걸렸어 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 볼 때는 정상태 있는 여러분 볼 때는 뭔 소리야 선생님 빛이 이렇게 가면서 2초 걸렸잖아. 누가 옳은 말을 했습니까? 그쵸, 둘 다예요. 둘 다예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네요. 서로에게 시간이 다르게 흘렀다는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보다 앞에서 상대성의 동시성이라는 게 있긴 한데 어쨌든 시간이 서로에게 달리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1초 걸렸는데 여러분 볼 때는 2초 걸렸대. 그 말은 내가 1년 늙을 때 당신들은 2년 늙은 거예요. 서로에게 시간이 다르게 가는 거예요. 빨리 움직일수록 시간이 더디게 가게, 느리게 가게 되는 겁니다. 말뜻 이해됐습니까? 이에 아인슈타인은 간단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로렌츠 인자 Z를 같이 제시합니다. 즉 내가 볼 땐 이렇게 가고 여러분 볼 땐 이렇게 가는 것을 통해서 피타고라스 때리면 로렌츠 인자 감마를 제시합니다.
루트 1 마이너스 C 제곱분의 V 제곱. C는 광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분의 1을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아 이것도 복잡한데 분의 1 때니까 더 복잡하네요.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통용되는 용어를 쓸게요. Z인자로 쓰겠습니다. Z인자는 로렌츠 인자 칸마의 역수치합니다. 뭐 간단하죠? 여기 루트 1 마이너스 C 제곱분의 V 제곱 이렇게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속력 V가 0.6C 광속 60%를 내면 0.6의 제곱 때리면 이거 Z 값은 0.8 나옵니다. 속력 V가 0.8C 광속이 80% 달리면 이 Z 인자는 0.6으로 자꾸자꾸 줄어듭니다. 속력 V가 0.99C 광속이 99% 달릴 수 있다면 Z는 0.14 정도 나옵니다. 뭔 뜻입니까 하면 시간 팽창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지구에서 1년 지났어요 라고 한다면 10년 할까? 지구에서 10년 지났어요 라고 한다면 자 빨리 움직인다는 시간이 더디게 해야 됐잖아. 이해됐어요? 나한테는 꼴랑 우주선에서는 6년 지났어요. Z배만큼 시간이 더디게 갔어요 라고 하겠다고요.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됩니까 하면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시계는 기껏해봤자 100분의 1초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계잖아요. 그게 아니라 원자 시계에서 뭐 10억분의 1초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계를 하나는 우주선에 넣고 하나는 비행기에 넣고 하나는 지상에 넣고 그렇게 해서 비행기를 몇 바퀴 돌리다가 오니까 시간 차이가 미묘하지만 나더라는 거죠. 속력이 빨라지니까 시간 조금 덜 간 게 이제는 측정이 되어지게 되는 세상이에요. 증명이 되는 세상이죠. 진짜 그럴까? 이론적으로는 옛날에 1905년 발표할 때 그럴 것 같긴 한데 진짜 그럴까? 예, 진짜 그런 게 보여지는, 증명되어지는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광속이 99%를 했는데 지구에서 10년이면 어떻게 될까? 예, 꼴랑 1.4년 정도 지나가야 돼요. 내가 광속이 99%로 1.4년 지나가면 여러분들은 벌써 10년 지나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광속이 99.99%면 Z값은 0.014 돼갖고 지구에서 10년, 나한테는 꼴랑 0.14년. 0.14년이면 약 7분의 1이면 한 2달 정도 지난 거죠. 2달 만에 반갑다 했더만 꼴랑 20년 지났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문제에서는 길이까지 해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광속 빠르게 왔는데 그죠? 빠르게 왔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 빠른 걸 느껴 못 느껴? 못 느끼죠? 여러분 볼 때는 이게 10광년 거리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나는 시간이 훨씬 더 짧게 걸렸어. 야 이건 원래 길이 니들이 쏘긴 거잖아. 훨씬 짧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의 수축에 대해서는 지구에서 10m짜리라고 얘기하면 우주선 입장에서는 참고로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걸 못 느끼고요. 우주선 바깥에 있는 물체의 길이를 6m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우주선을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10m짜리 물체의 길이가 뭔 소리야 6m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내가 무빙을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 이 속도 느끼는 거 못 느껴? 못 느껴. 그래서 야 뭔 소리야. 나는 가만히 있고 니들이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버스 2대가 있는데 버스 2대가 밀착해 있어요. 이게 내 버스가 앞으로 가는지 내 버스가 가만히 있고 상대 버스가 뒤로 가는지 구분할 수가 없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쪽을 빠르게 운동하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보면
이 바깥에 있는 전개사람이 홀쭉하게 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바깥에 있는 길이가 짧게 보인댔잖아요. 이해됐어? 근데 그게 아니고 야 나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광속의 80% 가는 중이야. 그렇다면 이걸 볼 때 걔가 저기를 보이는데 서로 동일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날아가게 되면은 우주선에서 여러분들 봐도 홀쭉하게 여러분들이 우주선을 봐도 홀쭉하게 보이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일반 상대성으로 진짜로 누가 더 시간이 오래가 짧게 팽창됐는지는 일반 상대성으로 나오면서 나중에 확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이 문제에서는 원래 길이가 L제로인데 그죠? 0이 가만히 있는 0이가 볼 때는 속력이 빠르게 가는 우주선은 더 짤막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말뜻 이해됐습니까? 누가 더 빨리 움직였죠? B가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0이가 볼 때 지구에서 10m짜리라고 했는데요. 그죠? 0이가 볼 때 우주선의 길이가 더 짧게 보이는 우주선은 속력이 빠른 우주선입니다. B의 우주선이 더 짧게 보여야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네, 정리해 주십시오.